이진순 교수님이 먼저 아마 10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순 박사님 말씀 끝난 다음에 홍성태 회장님은 한국 JC 중앙회장이십니다. 그 두 번째는 회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야 30분 내로 종합 토론이 끝날 것 같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특정 시도로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한번 강조를 이야기 듣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태사에게 비하하면서 전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시경제로부터 진정한 시장 경제 이행을 국정치락으로 선언한 20여 년 만에 우리 국정이 제대로 된 올바른 투자로 돌아왔다. 이런 관점에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윤석열 정부 시장지향적 개혁은 아직 나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노 액션 포고 시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를 위한 레스터 플레이나 액션 플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서는 필립 아기용이라고 하는 아주 큰 결과로 설명한 트럼프 주식 경제학자가 금년에 출판한 창조카드 주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 경제 문제, 한국 경험을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는데 그 필립 아기용 그 이론에 기초해서 김대중 정부 경제계획이 한국 경제를 혁신주도 성장 모델로 변화시켜서 한국이 중진국 환경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 필립 아기용은 아주 굉장히 경제학적 영향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혁신주도 성장이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진국 축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반국이 쉽게 복잡하고 있는 창조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배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아기용에서는 창조파의 힘을 핵심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근데 그런 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시에 운동을 맡습니다. 필립 아기용과 그 능력을 전략적인 공헌은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슈페트의 경제성장 이론을 30여 년 동안 발전시켜서 아주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위대한 역사를 남긴 작자입니다. 이 책에서 이 책 제7장에서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정부와 재벌 주도로 선진 기술을 모방하면서 여기서 모방이라는 말을 키워드예요. 창조가 아니고 모방함으로써 연평균 1인당 소득을 연평균 7% 고을 성장을 이룩하는데 성공했지만 핵심 유도의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1997년 국가부도에 직면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98년은 국가부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경제 위기를 성장 모델을 전환하는 모방 중심 경제로부터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일, 성장 모델을 전환하는 전환기구 계획으로 삼아서 이런 한국의 이익복을 위해 혁신 성장의 기반이 경쟁과 개방성 확대된 경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성공하여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들이 그래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말 잘 나갔으면요, 우리 전통 경제학자들은 이미 중국은 공산당 국제 체제라고 하는 그 정치 질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스팀아웃해서 성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중국은 머지않아서 고도 성장을 종환하게 될 것이라고 주류경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국 항쟁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한국은 성공한 나라가 1997년까지 한국은 따라잡기를 통한 성장, 혁신을 통한 성장이 있고 선진국을 따라가는 캐치업 성장,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캐치업을 통한 성장은 정부가 재벌을 통제하고 대신 보호하는 정부 주도형 건축인지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재벌들에게 인적 정책에 의한 특혜군요, 수익지원금을 지원하고 투자 통제를 통해서 신생교육의 시장 기업을 막고 해외 출자와 국내 시장 기업을 통제함으로써 재벌들을 대내외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재벌이 실패해서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정부가 구제해준다는 암묵적 보증이 준비되어왔다라고 이 친구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치경제의 그릇된 유인구조로 인해 재벌들은 과다 차입에 의존한 과잉 투자를 방어하는 주장 결과 부실화되어서 경기 위기 동안 상대 재벌에서 절반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반이 비용으로 불과한 재벌들이 파산되고 금융개혁을 통해서 관치금리를 청산함으로써 특혜 분배 체제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IMF는 당시 비대위 정부에 직접 투자 시장의 자유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해외 투자자의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주식 비율이 공전 26%에서 97년은 50% 올렸고 98년은 다시 55%로 인상했습니다. IMF는 또한 반트러스트 규제를 철저히 강화하고 시행에 공개하고 주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 좀 더 경쟁에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추게 된다. 경쟁에 개방된 경제라고 하는 게 혁신 주도의 성장으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한 전제적 요건입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한국 경제의 혁신, 생산성, 기업의 역동성을 크게 제고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중증관계를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혁신 측면에서 한국에서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수를 보면 1990년 초에는 독일을 8분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한국 인구가 독일 인구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보다 30%가 많은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개혁 이후 재벌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수는 전체적 반면 비재벌 기업의 특허 증가 속도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1990년 초 한국 생산성은 정체 혹은 하락하였으나 1990년대 초 중반까지 경제개혁 이후 재벌이 주도하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재도약해서 생산성이 급속하게 올라갔고, 비재벌 기업의 시장 진입과 혁신 활동은 개혁 이후 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촉진되었습니다. 국고와 부도라는 위기 상황에서 기득권의 제한목적으로 추진된 경제개혁은 한국이 혁신 국가 반열에 오르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 친구들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일본은 이 정관대 일착 구조를 깨짐으로써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또 이 친구들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들의 분석에 기초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될 첨단 혁신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잡기 단계에서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첨단 혁신은 무엇보다도 지식경제에 달려있고 그 중에서도 기초연구와 박사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중등 부문에는 현재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대학원 교육에서 형편을 낮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재교육이 필요하다. 초중등으로부터 고등교육으로 교육 지원을 필요하다. 특히 학량학이 급속하게 감소함으로써 초중등 교육은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OECD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히 저는
공공부문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덕 연구단의 개혁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R&D 투자를 세계에서 가장 GDP 대비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구 성과가 별 볼이 없습니다. 대덕 연구단은 제 역사적 사명을 다한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덕 연구단을 전면적인 재개혁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민주노총에 발의목해서 개혁을 역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 성장을 이끄는 두 번째 원동력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남마처럼 얽힌 규제를 네거티브 리스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를 이룩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란 타인의 자유적 강제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듯이 본질적으로 네거티브한 컨셉입니다. 따라서 자유에 적합한 법은 금지사항 열거를 네거티브 리스크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통일실에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총리께서 이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대통령께서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따라잡기 단계에서 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혁신 성장 단계에서는 주식시장,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직접 금융시장 발달을 위한 정보 인프라 확충과 낡은 기업 지배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또한 연속의 정부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훌륭한 말씀인데 제가 아니요, 반가워 할 정도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진순 박사님은 김대중 정부 원래 광주를 하시고 광주 출신이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환영하고 저기 그러면은 이어서 홍성태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민석 기자님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정치 현장에 있어서요, 규제 발표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내 이론을 경청하면서 제가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미천하죠. 그러나 정치 현장에서 느낀 것은 정말 저는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런 행사하는 것도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주고 나니까 대단한 걱정스러운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행사도 바로 우리 이런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진보의 탈을 쓴 사실 우리나라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이 논점 약간씩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진짜 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안한데 여기 좀 더 보수 쪽에 계신 분들만 진짜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양쪽 다 없다고 봐요. 진보 쪽은 진보 탈을 쓴 종북 좌파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보의 짓을 하고 있고 그 진보의 제일 가치가 뭐죠? 도덕성이에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에서 도덕성이 있습니까?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위안부 문제를 하고 있는 윤미향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 시민단체가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영국이 아르헨티나하고 전쟁할 때 영국의 항실 세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죠. 왜 나갔죠? 보수의 제일 가치가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보수가 그런 보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해창 대표가 왜 대통령이 떨어졌나요?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저쪽에서 지병하게 문을 넣어줬죠.
맞죠? 그리고 저는 대선 때 비교적 지금 뭐 능력이 없어서 아직 국회에 뺏지는 못하라고 생각하는 비교적 중앙선대위의 조직이 있었어요. 선거를 치르고 하는데 제가 대선에 6번 참여를 했는데 이번 대선에 본부가 가장 웅크리고 가장 오합지졸이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큰일 날 듯이 바꿔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하면서 보여준 그 멋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 매일신문사의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보건 분야의 연금개혁 말씀하시고 또 외교 안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부 다 볼 때 이런 걸 다 파할 줄 알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지금 6개월 딱 됐는데 크게 사건이 3개 터졌죠. 이준석이 사건,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막 붙이질 해가지고 하는 언론의 지금 참모습, 비참한 모습. 제가 뭐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오늘 이 행사하는 거 진보의 그걸 이기기 위해서 진보 세력이 워낙 많은 사회단체하고 이런 집회를 촛불집회 대학교 난리지가 좀 가져갔으니까 우리도 비슷해가지고 좀 뭉치자 해가지고 이런 걸 자꾸 하는데 저는 이대로 가가지고는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 바뀔 수도 있죠. 뭐 50년, 100년 가면 또 아니면 진보가 망하든 보수가 망하든 한쪽이 망하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는 10년, 20년 내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절대 진보를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왜? 이론도 부족하고 무장도 부족하고 또 행위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밑바닥에 깔려야 하는 가치관도 부족하게 다 부족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NGO 활동하고 한국제시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걸 피부를 느끼고 있죠. 저는 여기 학자도 아니고 이론가도 아니지만 저는 현장에서 느낌이 그래요. 하나의 예를 2개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보수 내지 중도 이상 보수가 민주당을 이기면요, 민주당 내지는 진보 세력을 이론적이든 실질적이든 이기면요,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일본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진보 내지 이런 쪽의 사회들이 하는 행태가 일본 국민하고 너무 비슷해요. 일본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쟤들은 보수 공개할 때 가장 편하게 쓴 게 뭐죠?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을 칠 때 친일파를 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쟤들은 이번에 일본의 함대식입니까? 그거한테도 여기 윤석열 정부 보고 친일파라고 막 뭐라 세웠잖아요. 정말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 뒤질 수 가지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국민의힘이 됐든 이 중도 이상의 보수의 단체든 그걸 이론적으로 공격을 보여요. 제가 한번 이제 보던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일본의 독도를 우리나라를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무장이 돼 있어요. 자기 나라 국가에서도 또 국방부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가 됐어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독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보면. 계속 뭔 일이 있으면 외교부에서는 일본 대사부를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나예요. 지금까지는 못해요. 그리고 자, 한번 보세요. 전교조 내지는 좌파에서 교육을 애들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이 낭패입니다. 6.25 어디서 침략을 했죠? 우리가 북침을 했습니까? 남침했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는 남침인지 북침인지 거의 이제 많이 사라졌대요. 저는 교과서 보시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언론 신문사 나온 자료를 다 모았어요. 저 가늠 쓰려고. 저는 가늠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걸 슬슬슬 진보 쪽에서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요. 독도가 야금야금 일본 쪽에 자꾸 이론이 정립되도록 우리가 지금 뺏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진보 애들이 일본처럼 그런 행동을 아주 하면서 일본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면 우리 보수 쪽에서는 진보 보고 너 임마 친일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꾸로 진보 쪽에서 우리한테 친일파 하는 우리 말 한마디 뭐하고 있어요? 제 얘기 들었습니까? 옳소.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론은 정립이 안 되고 이론은 정립 뭐하고 있고 또 공격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진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재명 대표 쪽에는 정기에 동부연합하는 좌파가 붙어 있어요. 저는 모 단체에 가서 그 강의를 한 30분 들었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참 고등학교 다닐 때 육사 가서 육군 대장 되는 게 굉장히 꿈이었어요. 저희 집이 뭐 괜찮고 또 그 왜 신조회 하면은 저희 집안에서는 뭐 이부 월북한 인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그 외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라서 제가 연금 70몇만 원씩 받는 걸 제가 포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깨끗했는데 그때 우리 사는 가려면 연자제가 있었죠. 아시죠?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 연자제를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연자제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종북 좌파들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쟤들이 우리 보수를 공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중에 하나가 이 친일파입니까? 그죠? 친일파에 맞죠? 친일파나 보고서 뭐예요? 근데 자, 제가 지금 공성태난 사람인데 썰을 부르겠습니다. 이성태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또 혼 아버지가 이완용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저는 이완용의 아들 나이는 혼자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이완용은 외국자지만 우리 할아버지지만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애국하면은 육사도 알 수 있고 장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단지 피들리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맞아요. 그게 뭐 연자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쟤들은 바로 그런 연자제를 또 써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보수에 또 물리적으로 나이적으로 볼 때 친일파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으로 살아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에 지금 친일파가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다 죽었어요. 다 100살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을 하는 거 그런 거 입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진보를 이길 수 있나요? 이 사회비 진보도 안 되는 것들을 이 친일파의 간단한 논리도 우리가 그들 너 아니다, 너가 친일파다, 너 성향이 일본하고 비슷하냐, 일본하고 방금 여든 복도하고 6.25 전쟁에서 그 북침을 남침을 없앤다 이런 걸 다 이런 쪽으로도 모아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진보를 이길 수 있나요? 그다음 또 하나 얘기해줘요. 제일 좋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사건 가지고 정권 잡아가지고 얼마나 오래 먹었어요. 저는 세월호 유족들한테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안산이니까 그거 가서 저는 너무 가슴 아팠는데 제가 그분들 모두 하는 게 아니다. 미리 전제 조건 깔고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때문에 노란 이거를 얼마나 대한민국이 깔았어요. 많이 깔았죠? 그 노란 이거를 깐 그 민주당 세력 내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부모나 자기 조상 죽었을 때 그렇게 그 이번 깔았지 않습니까? 효자서부터 있을 거야. 아니, 제 얘기 들었어요? 예? 자기 조상 죽었을 때는 그게 세월이 비었다고 가지고 5일장 가지고 다 타사하는 것들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깔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그 정권 가지고 왔으면 이번에 그런 국가 위기 시스템을 자기들이 구축해놨다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터졌습니까? 안 터졌다고 봐요. 맞죠? 제 큰일이 알죠? 이런 쪽으로 우리 보수의 직접 공격을 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이 행사에 오면서 이 이야기 하는 건데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뭉치면서 그냥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저는 이번 대선 끝나고 수많은 모임과 집회를 가봤는데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대통령실에서 1인 시위를 딱 했는데, 제가 굉장히 미안합니다. 양해 구합니다. 제가 그러면 저희 집 유명한 부자였어요. 저희 시골의 부자였죠. 대단한 부자였는데, 또 부자면서 저는 막내 외동이면서 우리 누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약했어요. 정말 본인 겁난지 모르고, 고추 한 계좌에서 돈을 수십을 쓰고 한 계좌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1인 시위하는 앞에가 사거리인데, 왜 용산의 삼각지역 아니거든요. 차가 이렇게 선도 보니까요, 거짓말 좀 못하면 벤츠가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잘 살아요. 잘 사는데요, 저는 요새 차를 뭐 타고 다니냐면 모닝 타고 다녀요, 일부러. 타고 다녀보니까 사람 안에서 우습게 하네요. 차가 안에 우습게 봐가지고. 예. 바로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보수가 모닝꼴이면은 쟤들은 돈도 없는 이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표현하는 거 맞죠? 이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회에서 느낀 게 있어요. 자, 우리 보수 집회 가면 저기 강화문 전비집 어제 아침 제가 정강부서 좀 만나러 갔어요. 이래 안 된다고 제가 제의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게 참석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우리 앞으로 제가 제의를 하고 우리 성현수 목사님 따라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광화문 집회하고 삼각지 집회하는데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6.25 때 수많은 사람이 전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아니지만 그 군부를 떠나가지고 그 70년대 60년대 군가를 왜 부릅니까? 제가 자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에 맞게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뭉쳐야 되고 이름을 정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조영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대우 사건 됐을 때 빨리 TF팀 만들어가지고 사건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같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세계 그렇게 벤치가 많은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면 이제 시간이 너무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국민 가치관도 그렇게 변해야 돼요. 성숙한 국민으로. 그게 우리 국민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이태원 사건은 계속 몇 년마다 정지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려면요, 우리 중도 내지 보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장하고 또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토론이 굉장히 귀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4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7분밖에 안 남아서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서 청중에서도 말씀하실 분이 한 2-3분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10분 정도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앞에 나와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우파 운동이, 우파 시민 운동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기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병태 교수님 문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이병태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한 2-3분씩 좀 말씀을 앞에 나오신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우파들이 전부 총론적인 운동만 했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이제 좌파 물러가라, 이제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론 그런 것도 지금 좌우 대결이 길거리에서 치열하기 때문에 또 맞대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열심히 해야지. 이거 이진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 액션 토목리만 우파가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우리 우파 운동들이 지금이야말로 이걸 할 때다. 그럼 아주 강론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적인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의견 듣고 또 청중에서도 의견을 하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보수 또는 우파 쪽에 큰 착각이 좌파처럼 해서 이기려고 한다는 착각이에요. 그 이념 대결로 이긴다는 착각에 어느 나라나 학교 교사들하고 노조하고 언론은 다 좌파 편향입니다. 그래도 우파가 집권해요. 근데 그 집권하는 방법이 우파들은 자기 생업이 있고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 가서 더 많이 집회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념 대결하고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파는 우파다운 모습으로 이긴다. 그게 뭐냐면 더 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대안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하면서 신뢰를 구하는 거지. 이 좌파처럼 해가지고 박멸하자고 나오면 나라가 전쟁터 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트럼프식의 아주 바보 같은 우파죠. 저는 그래서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세대별로 이기자. 우파는 그럼 100번 져요. 왜냐하면 200만의 노조를 어떻게 동원해요, 우파가? 그리고 60만 넘는 전교조 교사가 어디서 교사들을 동원해요? 그리고 3분의 2 이상은 좌파 매체인데 그걸 어디서 동원합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파는 우파다운 실력, 우파다운 모습으로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좌파 흉내내는 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견이 참 많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독도는요, 우리가 시교적 지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 자꾸 우리 거라고 떠들고 분쟁 지역이라고 세상에 알리면 그게 바보짓입니다. 그게 이미 우리 땅이고 뭐하러 그 분쟁 지역이라고 전 세계에다 광고를 하고 합니까? 뭐 R&D 투자 많은데 연구 성과 없다. 저는 여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R&D 성과 많고 투자 수익이 높아서 요번에 그 영국에서도 잃어버린 10년인데 한국하고 이스라엘 좀 배우자. R&D 투자 많이 하는 나라. R&D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탐을 내는 자동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방 지금 방산 수출도 하고 원자력 수출도 하는 거죠. 그거를 자꾸 이렇게 경제적 성과하고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야기들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거는 뭐 당장 그렇게 어렵게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 뺏어 왔는데 그걸 4년 후에 다시 돌려줄 거냐 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악몽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윤 정부가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걸 가지고 남 탓을 하거나 국민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뜻이에요. 소비자가 못하든지 경쟁에다가 불공정 경쟁을 해서 경영에 진다고 하죠. 아니요.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입니다. 그 내부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윤석열 정부가 사시행시 붙은 사람 외에는 쓰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적 상상력 이상은 아젠다가 없어요. 이거부터 고쳐야 사실은 그게 가장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적을 좀 고발하는 그런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제 뭐 정부 지식인들도 좌파하고 언론도 좌파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실정은 말로만 얘기하고 그냥 소주잔 마시면서만 얘기하지 구체화된 자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사장님도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더 이상 사실 실정을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문재인 정부도 잘못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분명히 하고 가야 나중에 이제 그 문재인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돼. 지금은 잘못했다고 시간 지나면 이제 온갖 이제 뭐 통계를 들으래갖고 그냥 뭐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다 막 하고 이렇게 기억이 나타날까.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짚고는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저는 사실 이제 우파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코치를 하시려고 해요.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장관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는 뭐 저 문재인이나 좌파 비판하는 거 저는 뭐 괜찮습니다. 우리 우파 코치 하나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냥 이제 잘한다. 그냥 뭐 사실 우리 우파들은 뭐였군요. 사실은 우리 저 우파 정권 여기도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윤석열부터 막 욕하기 시작해가 온통 그냥 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박선주까지 그 사람도 다 어렵고 다 알고 있어요. 예? 무슨 뭐 한수에 딱 그냥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막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계시네. 그런 아저씨나 그러면 그냥 니는 잘하라 하면 좀 면막 좀 주세요. 예? 그냥 우리 여성분들이 착해서 이제 막 그냥 그때 소리해서 들어주고 하니까 막 그냥 아저씨는 신이 나서 자기가 그냥 모든 해결책을 제갈공명처럼 좋게.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우리 그 비판한다 다 전문가들 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시려면 좌파를 혹독하게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렬 교수님. 예. 오래 전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신하고 보니까 말이 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인데 이분을 잘은 모르지만 자기 사람에는 안 쓴다는 게 현재 실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혹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다른 말을 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전 사회보장 계획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약한 거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안이 중요하고 대선 후보자 누구가 되더라도 계획을 했는데 첫삽도 안 떴어요. 묻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깃발을 좀 높이 세워야 되고 총선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윤석열 후보가 새로운 제안을 하겠구나. 희망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앞서도 발전했고, 그리고 다른 교수님도 많이 설명하셔가지고 더 좋은 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 민주주의는 배우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자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처음에 설계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퍼뜨린 사람들은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이 없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개몽 사상가들이 의무교육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교육의 힘에 의해서 이 민주주의란 제도가 더 크고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국가들 있죠. 공산국가 이민민주의를 하는 것들도 소련이나 몽골 이런 나라들이 의무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에 대한 세뇌가 바로 체제를 지속하고 존속하는 이유요, 근거요,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매우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수의 생각, 그리고 보수의 이념을 중도로까지 좀 버티려면 여러분들 주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대화로 교육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이러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반지성주의는 바로 이재명의 정치와 비슷한 건데, 이재명식의 정치가 왜 반지성주의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와의 밥상머리 대화, 이런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교육만 꼭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지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여러분들과 자녀들과의 대화,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무엇이 지성인지, 합리인지, 무엇이 이성인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고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아마 2024년 총선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그 국회에서 자유와 지성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좋은 글들과 좋은 말들을 많이 느끼셔서 여러분 주변에 퍼뜨린다면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플로우에 계신 분 중에서 네, 꼭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네. 어쨌든 1분 30초를 좀 지켜주시고 말씀하시죠. 예, 수출무역 기업을 하고 있는 임재천입니다. 우선 이기라 교수님께 북한 핵 무장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국가 전체의 그 북핵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해서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저는 적극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전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우리 자체가 핵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하고 핵감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 무장을 해서 핵 억제와 핵 폐기를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술 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한 방법은 우리가 한반도 내에 전술 핵을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 우리가 그 타겟이 돼서 오히려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반도 인근에 이게 1초만 하겠습니다. 그 1초만 디테일로 들어갈 예, 수가 없습니다. 1초만 시간이 없습니다. 예, 한반도 인근에 북핵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우선 또 말씀하실 분. 네. 짧게 예,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솔직한 얘기로 진보가 싫어서 이런 장소에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들 말씀이 다 옳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너무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 보수 계통에서 교수님들은 사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상대편의 얘기를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편을 공격하기 바빠요. 진보라는 그 교수님들 얘기 들으면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수한 교수님 얘기만 같이 화합을 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계통은 서로 싸움하느라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 누구니까 민주당이 욕한 거 아니에요? 우리 보수 계통에서 욕을 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 보세요. 빨리 이재명이 안 잡아넣는다고 지지율 떨어져요. 사실 여기 여건이 많거든요. 여건이라는 자체는 국회도 다수당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죠. 여론도 힘들었죠. 함부로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못 집어넣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계통도 우리가 좀 화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탓하지 말고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 얘기를 잘 알았습니다. 상대편 얘기를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만석교 원로 목사입니다. 저는 정치 발언하는 목사를 아주 사일 목사라고 했는데, 제가 6년 전에 김대중이 노무현이 빨개라고 동아일보에 4월 1일날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 저녁마다 국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5 부정선거 때 당일 투표에서는 다 졌는데 사전 투표에서 58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사진까지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이건 다 가짜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종전선언을 했는데 종전선언이 미군 철수고 미군 철수가 공사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재인은 여적들을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이번에 5월 20일 날 정권이 바꿔져서 다시 또 했더니 문재인 여적들을 고발하고 13명의 대법관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범이다. 부정도 공범이다. 126건의 고소장이 들어갔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범이다 고발했는데 그게 다
기각됐어. 2주 만에 기각됐어.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암만 하고 싶어도 그 밑에 사람이 전부 다 문재인이가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왔는데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지금 믿음직스럽고 정말 열성적으로 잘 하시고 저희들은 경북에서는 그래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나 기타 대학생들이 지금 대본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노총도 지금 얼마 안 되대요.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 이 사건만 하루빨리 끝내고 빨리 어떤 처리가 되면 이 대한민국을 조용할 것이며 다음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보통 그 식구들을 입사시키는 데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무부인들이기 때문에 법무인들은 거의 다 32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용할 것이고 저희들도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문제는 또 하나의 큰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5.18 역사회고 진상대책 국민연합을 맡고 있는 5.18 목사 신동구 인사 올립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보 때 저희가 5.18 진상규명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수백만 표를 밀어줘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크게 일조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2일, 11일 이렇게 만들겠다고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전철 끌고 이준석이 권성동이하고 같이 광주 망원 쪽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5.18가 전체를 다 광주 망원 쪽으로 끌고 나가지고 광주의 아들 딸로 만들겠다. 그런 뚱딴지 같은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라가 혼란스러운 요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5.18을 바로 잡아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데 포크를 덜 맞춰가지고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아니요,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파 쪽 단체 중에서 당론 운동을 하는, 예를 들면 법인세를 인하하라, 혹은 상수세를 인하하라, 혹은 세제를 이렇게 개혁해라, 등등, 지방대학을 이렇게 살려야 된다, 등등 이렇게 당론 운동을 하는 우파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우파단체는 여태까지 우파단체는 전부 총론 운동입니다. 좌파하고 싸우는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좌파하고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하나씩 고쳐나가서 윤석열 정부가 참 일을 잘 해나가는구나 하도록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대통령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가 돼야 되고요. 강론 운동으로 이러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우리 전재은 사무총장님이나 우리 공정연대 쪽에다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강론 운동을 열심히 펼쳐나가고, 예를 들면 법인세 인하 운동이다 그러면 그거는 주로 기업인들을 그걸로 조직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오셔서 우리 쭉 서셔서 사진을 찍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